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70세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 그리고 경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병원, 3층 내과 병동. 큰 수술을 받고 나흘째인 김연자 씨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끔거렸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지에 반사되는 햇빛이 마치 희망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문이 열리면서 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조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도장? 연자 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진우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한 동의서예요. 보험 청구하고 병원비 정리하려면 필요해요. 아직 마취도 덜 풀렸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현실 좀 보세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현실. 아들의 현실은 어머니의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연자 씨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그림자를 읽었지만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머리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과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선영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어제 병원 원무과에서 받아온 계산서예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합계 1,860만 원. 수술비가 800만 원, 중환자실 3일이 450만 원, CT와 MRI 검사비가 210만 원. 그리고 앞으로 3개월마다 추적 검사도 더 있어요. 한 번에 최소 200만 원은 나갈 거고요. 연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게 다 돈이지. 그런데 보험으로 안 돼? 보험은 70% 정도만 나와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 솔직히 우리 형편에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연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어릴 때는 감당 못할 일투성이었어도 엄마가 다 감당했지.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그때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니?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랑 달라요, 엄마.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고 전세 대출 이자만 월 70만 원이에요. 게다가 큰애가 내년에 고등학생 되면서 학원비도 배로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어쨌든 도장만 찍으시면 병원비 정리되니까요. 무슨 정리? 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이요. 엄마 이름으로.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잠깐만요. 금방 갚을게요. 제가 내년에 승진하면 연봉도 오르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정말 잠깐이에요, 엄마. 연자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선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사과랑 배 좀 깎아왔어요. 선영아, 고맙다. 그런데 너희 요양원 얘기했다며? 선영이 진우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 얘기 드리려고 왔어요.
저도 애둘 있고 맞벌이라서.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만약 또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실제로 작년에 옆집 할머니도 혼자 계시다가 쓰러져서 이틀 만에 발견되셨대요. 연자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건 너희 통장이지, 내가 아니야.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진우를 바라봤지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연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지난 5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자 씨는 20살에 칼을 잡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진우를 낳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신촌 대학가 근처의 좁은 골목, 월세 15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 맛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맵다, 너무 싱겁다며 불평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진우가 또래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레시피를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맛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밤 11시까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진우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두 발을 뻗을 수 있었죠. 손가락은 늘 고추기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등과 다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도 아들의 미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컴퓨터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다녀. 중학생이 된 진우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연자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꼭 보내줄게.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김밥 하나를 더 말고 떡볶이 한 그릇을 더 팔기 위해 애썼습니다. 손님이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라고 말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건강한 게 최고죠.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고등학생이 된 진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과외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 등록금 모자라. 그리고 영어 학원비도. 친구들은 다 종합반 다니는데 그때마다 연자 씨는 말했습니다. 도장? 가져가. 엄마 이름으로라도 해. 너 공부하는 게 엄마의 꿈이야. 대학 입학금, 생활비, 취업 준비. 그때마다 연자 씨의 도장은 진우의 미래를 위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도장은 사랑으로, 희망으로 찍는 도장이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실에서 요구받은 도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지만 지금은 과거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연자 씨는 퇴원했습니다.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혼자 지내세요? 괜찮다. 며칠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잖아.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 음식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끓여뒀어요. 드시고 푹 쉬세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뒀어요. 고맙다, 선영아. 수고했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영이 다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도 낙상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요양원 한번 둘러봐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님들도 친절하다고. 월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너희 집 전세 만료되는 거 누가 알아봤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건강이 먼저잖아요. 연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늘 중요했지. 너희 전세금 마련할 때도, 아이들 학원비 낼 때도, 차 살 때도 늘 중요했어. 그때는 엄마 도장이 필요했고, 지금은 엄마 집이 필요한 거지. 식사 후 연자 씨는 평소 도장을 보관하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늘 그 자리에 있던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도장, 어디 갔지? 통장, 신분증, 각종 서류는 그대로 있는데 도장만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어딘가 꽁꽁 숨겨놓으셨겠지. 워낙 깜빡하시니까.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연자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방금 또라고 했니? 내가 언제 도장을 숨긴 적이 있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하지만 연자 씨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자식이니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괜히 목소리가 커지는 것, 모두 어릴 때부터 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김연자님 계시나요? 연자 씨가 문을 열자 집배원이 등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장을 받고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연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통지서, 채권 최고액 3천만 원, 채무자 김연자, 근저당권자 은행.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집에 3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통지였어요. 설정 날짜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습니다. 내가 언제 병원에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우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집에 무슨 설정이 돼 있다는데? 근저당이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스럽게 들렸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은행 실수일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알아볼게요. 서랍에 있던 도장, 누구 손에 갔지? 엄마, 사람을 뭐로 보고 그래요? 제가 엄마 도장을 왜 가져가요? 정말 섭섭하네요. 전화를 끊은 후 연자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매일 기록한 가계부였습니다. 하나하나 넘기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마이너스 진우 학원비 3만 원. 1992년 8월 20일 마이너스 진우 대학 등록금 180만 원. 2001년 11월 5일 마이너스 진우 결혼 비용 2천만 원. 숫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청춘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병원비 때문에. 정말 급해서 엄마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곧 갚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연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니? 남의 도장을 훔쳐서 쓰는 사람으로. 훔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 정도? 너한테는 이 정도지만 나한테는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비도 있고, 전세 대출도 있고.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진우가 나간 후 연자 씨는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자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도장을 도용해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가족이면 뭐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근저당 설정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아드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자신의 삶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주세요. 근저당 설정 취소하라고. 집으로 돌아온 연자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왜 이사를 가요?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연자 씨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만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근저당 취소했어요. 대출금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연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룸 생활에 적응하면서 연자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연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손자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2달째 진우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알았어. 이제 그만 가.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우야, 엄마가 너를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앞으로 엄마 도장은 엄마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엄마 재산도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떠난 후 연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우가 왔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연자 씨는 원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진우는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활비로 쓰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연자 씨는 그 돈을 받되 절반은 저축했습니다. 또다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건강하세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지금처럼만 지내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연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는 없었습니다. 엄마, 추석에 집에 오세요.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명절이라고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연자 씨는 이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자 씨는 오랜만에 옛 분식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목표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연자 씨는 자신만의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수요일에는 수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과장 됐어요. 축하한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연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자 씨는 손자들을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잖아. 너희도 각자 방이 있는 것처럼. 할머니 집 작지 않아요? 작아도 할머니 것이니까 좋아. 손자들과 헤어진 후 연자 씨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자 씨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진우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요. 어머님이 독립적으로 사시는 모습 보니까 멋있으세요. 이제야 그런 말을 하네.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선영의 사과를 들으며 연자 씨는 마음의 앙금이 조금 더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자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70에 시작한 독립.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감사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사랑에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연자 씨처럼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가족 관계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도장은 안전한 곳에 있나요? 여러분의 경계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